오늘도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정말 큰 힘이 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할게요. 영하 20도 북유럽에서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놉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소아병원 2015년 겨울 세계 의료계가 주목한 혁명적 건축 기술이 공개됩니다. 면역력 약한 환아들을 위한 완벽한 난방 시스템.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술은 유럽이 아닌 한국에서 왔습니다. 바닥 전체를 데운다고? 1000년 전 기술이라고? 노르웨이 건축가 잉그리드 올스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베를린 국회의사당이 이미 선택했고 2008년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은 기술이었습니다. 시공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공기는 깨끗하고 온도는 균일하며 아이들은 따뜻한 바닥에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후 북유럽 전역의 병원, 공항, 경기장이 한국 온도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천년 난방 기술이 어떻게 유럽의 겨울을 정복했을까요? 지금부터 오슬로에서 시작된 따뜻한 혁명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잉그리드 올슨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20년간 병원 건축 설계를 해온 건축가죠. 2015년 11월 제 책상 위에 한 통의 프로젝트 제안서가 놓였습니다. 오슬로 신축 소아병원 설계 총괄.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까다로운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 겨울은 가혹합니다. 영하 20도를 오가는 날씨가 석 달 이상 지속되죠. 건강한 성인도 버티기 힘든 환경인데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어떨까요? 소아병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요새여야 했어요. 첫 번째 회의에서 소아과 과장 토르센 박사가 말했습니다. 실내 온도는 섭씨 22도에서 24도 사이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요. 온도 편차가 2도만 넘어도 호흡기 질환 환아들에게 치명적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게다가 공기질도 중요했어요. 바이러스와 세균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 안 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균일한 온도, 깨끗한 공기, 쾌적한 환경.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했죠. 12월 초 설계팀과 첫 기술 검토 회의를 열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보편적인 난방 방식은 라디에이터였어요. 벽에 설치된 금속 패널에 뜨거운 물을 순환시켜 열을 내는 방식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디에이터 주변은 뜨겁지만 방 반대편은 차가웠어요. 온도가 불균일했죠. 게다가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먼지와 세균도 함께 순환했습니다. 소아병원에는 절대 안 되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온풍기는 어떨까요? 팀원 중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온풍기는 더 심각했어요. 공기를 직접 데우다 보니 실내가 건조해지고 전력 소비도 엄청났습니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면 순식간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죠. 저는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영하 15도. 온도계가 그렇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 추운 겨울을 이기면서도 아이들을 보호할 방법이 정말 존재할까요?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2016년 1월 프로젝트는 2개월째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유럽 전역의 소아병원 사례를 조사했어요. 스웨덴 스톡홀름 카롤린스카 병원, 덴마크 코펜하겐 국립병원, 핀란드 헬싱키 아동병원. 모두 같은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에이터였죠. 하지만 문제점도 똑같았어요. 스톡홀름 병원 운영 보고서를 읽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겨울철 호흡기 질환 재입원율이 여름보다 40% 높았어요. 원인은 건조한 실내 공기와 불균일한 온도 분포였습니다. 라디에이터는 대류 난방 방식이에요. 뜨거운 금속이 주변 공기를 데우고 그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방 전체를 순환시키는 원리죠. 들으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첫째, 온도 편차가 심했어요. 라디에이터 바로 옆은 섭씨 26도까지 올라가는데 창문 근처는 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8도 차이였죠. 환아들이 방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온도 변화에 노출되는 겁니다. 둘째, 공기가 건조해졌어요. 뜨거운 금속판이 지속적으로 공기를 가열하면서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적정 습도는 40에서 60%인데 말이죠. 건조한 공기는 기관지를 자극하고 바이러스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었어요. 셋째, 먼지와 세균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면서 바닥에 미세먼지를 끌어올렸죠. 이게 계속 순환하면서 실내 공기질을 악화시켰습니다. 2월 중순, 병원 이사회와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의료진 대표로 참석한 토르센 박사가 우려를 표명했어요. 현재 설계안으로는 환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였죠. 이사회 의장이 물었습니다. 온풍 시스템은 어떠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온풍기는 라디에이터보다 더 심각했거든요. 온풍기는 전기 히터로 공기를 직접 가열합니다. 빠르게 따뜻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공기를 과도하게 건조시켰어요. 게다가 강한 바람이 먼지를 날려 공기질이 더 나빠졌죠. 전력 소비도 엄청났습니다. 대형 소아병원을 온풍으로 난방하려면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들어갈 거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가장 큰 문제는 환기였습니다. 노르웨이 보건당국은 병원 실내 공기를 하루 최소 3번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하 20도, 겨울에 창문을 열면 실내 온도가 10분 만에 10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난방을 다시 가동해도 원래 온도로 회복하는데 1시간 이상 걸렸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럽의 전통 난방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요. 3월 초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지연 위기에 빠졌습니다. 2016년 3월 말,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의료시설 건축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비슷한 사례 발표들이 나올 거라 생각했죠. 라디에이터 효율 개선, 단열재 신기술, 에너지 절감 방안. 매년 듣던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발표가 있었어요. 독일 베를린 국회의사당 리모델링 프로젝트 사례였습니다. 발표자는 한스 밀러라는 건축 엔지니어였죠. 한스는 2007년 베를린 국회의사당 난방 시스템 교체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했어요. 독일 통일의 상징인 역사적 건물이라 까다로운 조건이 많았다고 합니다. 7,500제곱미터 규모를 친환경으로 난방하되 건물 외관은 전혀 건드리면 안 됐죠. 처음엔 저희와 똑같이 라디에이터를 검토했대요. 하지만 문제가 산적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낮고 대형 공간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기 어려웠죠. 프로젝트는 난항을 겪었고요. 그때 한스가 한국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묵었는데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대요. 라디에이터도 없고 온풍기도 없는데 방 전체가 따뜻했다는 겁니다.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니 온돌이라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 설명해줬대요. 바닥 아래에 온수 파이프를 깔아서 바닥 전체를 데우는 시스템이었죠. 한스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닥을 데운다고요? 하지만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대요. 방 구석구석이 똑같이 따뜻했고 공기는 건조하지 않았으며 아침까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겁니다. 라디에이터처럼 뜨거운 부분과 찬 부분이 나뉘지 않았죠. 한스는 귀국 후 한국 온돌 기술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2008년에 한국의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이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ISO 국제표준이요? 한국 기술이요? 한스는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 온돌은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 기술인데
현대적으로 발전해서 온수배관 시스템으로 진화했다고요. 복사열 방식이라 공기를 직접 데우지 않고 바닥을 데워서 그 열이 복사되는 원리라고 했습니다. 베를린 국회의사당은 2008년부터 이 한국 온돌 시스템을 도입했대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기존 대비 40% 개선됐고 7,500제곱미터 전 공간의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됐죠. 공기질도 월등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한스를 찾아갔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한스는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한국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건축 철학이라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온돌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죠. 화면에 떠오른 정보들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루이비통 박물관도 온돌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서유럽 신축 건물의 50%가 복사 냉난방이라는 이름으로 온돌을 도입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1000년 전 한국의 기술이 21세기 유럽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돌아온 저는 일주일 동안 한국 온돌 기술을 파고들었습니다. 우선 기본 원리부터 이해해야 했어요. 온돌은 바닥 난방 시스템입니다. 바닥 아래에 온수배관을 설치하고 섭씨 40도에서 60도 사이에 따뜻한 물을 순환시켜 바닥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죠. 여기서 핵심은 복사열입니다. 라디에이터나 온풍기는 대류 방식이에요. 공기를 직접 데워서 그 공기가 방 안을 순환하게 만들죠. 반면 온돌은 바닥을 데우고 그 바닥에서 나오는 복사열이 사람과 물체를 직접 데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복사열은 공기를 매개로 하지 않아요. 태양이 지구를 데우는 원리와 같습니다.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을 지나 태양 복사열이 지구에 도달하는 것처럼 온돌의 복사열도 공기를 건드리지 않고 직접 전달되죠.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연력학 논문을 찾아 읽었습니다. 복사 난방은 대류 난방보다 에너지 효율이 15에서 30%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데 더 적은 에너지가 든다는 뜻이었죠. 또 다른 장점도 발견했습니다. 온도 분포가 균일했어요. 라디에이터는 열원 근처가 뜨겁고 먼 곳이 차갑지만 온돌은 바닥 전체가 고른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배관이 바닥 전체에 촘촘하게 깔려 있으니까요. 한국 온돌 학회 자료를 구해서 읽었습니다. 현대식 온돌 시스템은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배관 간격을 15cm에서 20cm로 설계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촘촘하게 배관을 깔면 온도 편차가 섭씨 1도 이내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소아병원 설계에 이보다 완벽한 조건이 있을까요? 토르센 박사가 요구했던 섭씨 22도에서 24도 사이 유지가 가능한 거였죠. 습도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온돌은 공기를 직접 가열하지 않아요. 바닥만 데우기 때문에 공기 중 수분이 증발하지 않았습니다. 실내 습도가 자연스럽게 40에서 60% 사이로 유지됐죠. 별도 가습기가 필요 없었어요. 공기질은 어떨까요? 이것도 놀라웠습니다. 대류 방식은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먼지를 끌어올리지만 복사열은 공기 순환을 최소화했어요. 바닥에서 복사되는 열이 조용히 공간을 데우니까 먼지가 날리지 않았죠.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실험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바닥 복사 난방을 사용하는 공간의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기존 난방 대비 35% 낮게 측정됐다는 결과였어요. 이건 소아병원의 결정적인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오슬로 소아병원 연면적은 8,000제곱미터였어요.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면 초기 비용은 라디에이터보다 20% 높았습니다. 하지만 연간 에너지 비용은 30% 절감됐죠. 5년이면 초기 투자를 회수하고도 남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아들의 건강이었습니다. 균일한 온도, 적절한 습도, 깨끗한 공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죠.
4월 중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온돌이 답이라고요. 2016년 5월, 저는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프랑스 루이비통 박물관의 온돌 시스템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파리 16구 블로뉴 숲 근처 현대적인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명품 브랜드의 박물관이었어요. 이곳에서 큐레이터 피에르 르블랑을 만났습니다. 피에르는 2010년 박물관 건립 당시 난방 시스템 선정을 담당했다고 했어요. 가장 큰 고민은 명품 가죽 제품 보존이었다고 합니다. 루이비통의 100년 넘은 빈티지 트렁크들은 온도와 습도에 극도로 민감했거든요. 온도가 섭씨 1도만 변해도 가죽이 수축하거나 팽창했어요. 습도가 5%만 달라져도 곰팡이가 생기거나 건조해서 갈라졌죠. 수백억 원 가치의 컬렉션을 지키려면 완벽한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피에르는 여러 난방 방식을 검토했대요. 라디에이터는 온도 편차가 심해서 탈락했고, 온풍기는 습도 조절이 어려워 제외됐죠. 그때 독일 베를린 국회의사당 사례를 접했다고 합니다. 한국 온돌 기술이었어요. 2008년 ISO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시스템이라는 점이 신뢰를 줬다고 하더군요. 피에르는 한국 기술진과 협업해서 박물관 전체에 온도를 설치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했다고 했어요. 전시실 온도는 연중 섭씨 20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됐습니다. 편차가 1도를 넘은 적이 없었죠. 습도도 50% 전후로 안정적이었고요. 피에르가 저를 지하 기계실로 안내했습니다. 보일러실에는 온수 순환 시스템이 정교하게 설치돼 있었어요. 바닥 아래 배관은 전시실 구역마다 독립적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조용함이었어요. 라디에이터처럼 뜨거운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도 없고 온풍기처럼 바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명품들이 고요한 환경에서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었죠. 파리를 떠나기 전 피에르가 흥미로운 통계를 알려줬습니다. 프랑스에서만 지난 5년간 신축 공공건물의 60%가 바닥 복사 난방을 도입했다고요. 박물관, 도서관, 병원, 학교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핀란드 헬싱키로 이동했습니다. 북유럽에서 온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헬싱키 반타 공항 신축 터미널에서 시설 관리자를 만났어요. 공항 측은 2014년 신축 터미널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핀란드는 겨울이 길고 추웠습니다.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날씨에서 대형 공간을 효율적으로 난방해야 했죠. 온도를 설치한 후 에너지 소비가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연간 운영비가 수억 원 절감됐죠. 게다가 승객들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바닥이 따뜻하니 겨울에도 공항 내부가 쾌적했거든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온돌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독일 베를린 국회의사당, 프랑스 루이비통 박물관, 핀란드 헬싱키 공항, 그리고 북유럽의 소아병원, 실내 경기장, 항공기 경납고까지요. 서유럽 신축 건물의 50%가 복사 냉난방이라는 새 이름으로 온도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1000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기술이 21세기 유럽의 표준이 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슬로 소아병원도 이 길을 가야 한다고요. 2016년 6월, 저는 병원 이사회에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온돌 시스템 도입안이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이사진 12명이 제안서를 넘기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가장 먼저 재무이사가 입을 열었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 기존 라디에이터보다 20% 높다는 점을 지적했죠.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5년 내 에너지 절감으로 회수 가능하다고요. 독일 베를린 국회의사당은 에너지 효율 40% 개선을 달성했고 핀란드 헬싱키 공항은 연간 운영비를 수억 원 절감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기술이사는 다른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노르웨이에는 온돌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바닥 배관 설치는 정밀한 작업이라 숙련된 기술진이 필요한데 현지에서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었죠. 저는 이미 준비했던 답변을 꺼냈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협업하겠다고요. 한국 온도락회와 연락해서 전문 시공팀을 섭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이 노르웨이 현지 건설사를 교육하면서 함께 작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료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환아들에게 안전하냐는 거였죠. 바닥 온도가 너무 높으면 화상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였어요.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온돌 바닥 표면 온도는 섭씨 25도에서 28도로 설정된다고 설명했어요. 사람 체온인 36도보다 훨씬 낮죠. 화상은커녕 오히려 따뜻하고 쾌적한 온도였습니다. 평창 올림픽 선수촌에서 세계 각국 선수들이 온돌 바닥에 맨발로 누워 지냈다는 사례도 보여졌어요. 토르센 박사가 지지 발언을 해줬습니다. 균일한 온도 분포와 깨끗한 공기질은 소아병원에 필수적이라고요. 온돌 시스템이 의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보수적인 이사진은 쉽게 설득되지 않았어요. 가장 큰 반대는 노르웨이 건축협회 대표였던 올라프 이사였습니다. 그는 북유럽 전통 건축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올라프는 문화적 차이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신발을 벗고 실내 생활을 하지만 노르웨이는 신발을 신고 다닌다고요. 바닥 난방이 과연 노르웨이 문화에 맞느냐는 질문이었죠. 저는 반박했습니다. 병원은 이미 위생상 실내화로 갈아 신는 공간이라고요. 환아들도 대부분 맨발이나 양말만 신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오히려 따뜻한 바닥이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했어요. 결국 이사회는 시범 시공을 제안했습니다. 병원 한 개 층만 먼저 온돌로 설치해보고 6개월 테스트 후 전체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거였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시범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결과가 스스로 증명할 테니까요. 7월 초 한국 기술진이 오슬로에 도착했습니다. 온돌 전문 시공팀 5명이었어요. 팀장 김준봉 박사는 한국 온돌학회 회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 기후와 건물 구조를 꼼꼼히 분석했죠. 저희는 2층 소아병동 1개 동을 시범구역으로 정했습니다. 500제곱미터 규모였어요. 한국팀은 노르웨이 현지 건설사 직원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배관 간격, 단열재 두께, 온수 온도 설정까지 세세하게 교육했죠. 8월 말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테스트가 시작될 차례였어요. 2016년 9월 노르웨이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오슬로 평균 기온은 섭씨 10도로 떨어졌어요. 시범 구역인 2층 소아병동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첫 입원 환아는 5살 여자아이 엠마였어요. 급성 기관지염으로 입원한 아이였죠. 엠마 어머니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실에 라디에이터가 없었거든요. 창가를 살피고 벽을 둘러봤지만 난방 장치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병실은 따뜻했습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죠. 바닥 난방이라고요. 엠마는 침대에서 내려와 맨발로 바닥을 밟았습니다. 포근한 온기가 발바닥에 전해졌어요. 아이는 웃으며 바닥에 앉았고 곧 장난감을 펼쳐놓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안심했어요. 차가운 바닥에서 노는 게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아이가 편안해 보였거든요. 담당 간호사 시그리드가 매일 기록을 남겼습니다. 병실 온도는 섭씨 23도에서 24도 사이를 유지했어요. 창가도, 침대 옆도, 화장실 입구도 모두 같은 온도였죠. 디지털 온도계로 측정한 편차는 0.5도에 불과했습니다. 습도도 안정적이었어요. 50%에서 55%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사용하던 다른 병동은 30%까지 떨어졌는데 말이죠. 시그리드는 보고서에 적었어요. 환아들이 기침을 덜하고
목 건조함을 호소하는 빈도가 줄었다고요. 10월 중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오슬로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졌어요. 시험의 시간이었죠. 토르센 박사는 매주 시범 병동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환아들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어요. 놀라운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아이들의 회복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기존 라디에이터 병동과 비교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온돌 병동 환아들의 평균 입원 기간이 15% 단축됐어요. 재입원율도 20% 감소했죠. 토르센 박사는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첫째, 균일한 온도였어요. 아이들이 병실 어디에 있든 같은 온도에 노출됐습니다. 온도 변화 스트레스가 없으니 면역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죠. 둘째, 적절한 습도였습니다. 50% 전후 습도는 기관지, 점막을 보호했어요. 건조한 공기는 점막을 손상시켜 바이러스 침투를 쉽게 만들지만 적정 습도는 자연 방어막을 유지시켰죠. 셋째, 깨끗한 공기였어요.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온돌 병동이 라디에이터 병동보다 30% 낮았습니다. 대류가 최소화되니 먼지가 날리지 않았던 거죠. 11월 말 영하 15도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노르웨이 겨울 한파였어요. 라디에이터 병동은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 때마다 난리였습니다. 실내 온도가 10분 만에 10도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온돌 병동은 달랐어요. 창문을 열어도 온도 하락이 완만했습니다. 바닥에 축적된 열이 공간을 계속 데웠거든요. 환기 후 온도 회복도 빨랐어요. 20분이면 원래 온도로 돌아왔습니다. 시그리드 간호사는 또 다른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환아들이 바닥에서 노는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침대에만 있던 아이들이 바닥에 내려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 공간이 된 거죠. 부모들 반응도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집보다 병원이 더 따뜻하다고요. 아이가 퇴원하기 싫어한다는 농담도 나왔습니다. 12월 초 이사회 중간 보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6개월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어요. 에너지 소비는 예상대로 25% 감소했습니다. 500제곱미터 규모에서만 월 전기요금이 30만 원 절감됐죠. 병원 전체로 확대하면 연간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었어요. 환아 만족도 조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온돌 병동 만족도가 95%였어요. 라디에이터 병동은 70%였죠. 25%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의료진 평가도 긍정적이었어요. 토르센 박사를 포함한 소아과 의사 10명이 온돌 시스템을 지지했습니다. 환아 회복 속도 개선과 재입원율 감소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였죠. 올라프 이사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했으니까요.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병원 전체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영하 18도. 하지만 병원 안은 따뜻했습니다. 한국의 천년 기술이 노르웨이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2017년 봄, 오슬로 소아병원 전체 온돌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8,000제곱미터 전 공간에 온수 배관이 설치됐어요. 한국기술진은 6개월 동안 노르웨이 현지 건설사와 협업했습니다. 이제 노르웨이에도 온돌 시공 전문가들이 생긴 거죠. 5월 개원식 날 토르센 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 병원이 북유럽 의료시설의 새로운 기준이 될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6월 스웨덴 스톡홀름 카롤린스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 리모델링을 계획 중인데 오슬로 소아병원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기꺼이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스웨덴 팀이 오슬로를 방문했어요. 그들은 병동을 둘러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영하 20도 겨울에도 아이들이 바닥에서 맨발로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죠.
3개월 후 카롤린스카 병원도 온돌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핀란드 헬싱키 아동병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유럽 의료계에 온돌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2018년 초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르웨이 공군이 온돌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는 거였어요. 항공기 경납고 난방 문제 때문이었죠. 경납고는 특수한 공간입니다. 천장이 높고 면적이 넓어서 난방이 어려워요. 게다가 항공기 정비를 위해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관리해야 했습니다. 금속 부품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거든요. 노르웨이 공군 시설관리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오슬로 소아병원 데이터를 검토한 후 확신했다고 해요. 온돌이 경납고에도 최적이라고요. 2018년 가을 오슬로 근교군 공군기지에 시범 경납고가 완공됐습니다. 5,000제곱미터 규모의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천장 높이만 15m가 넘었죠. 겨울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바닥 난방이 복사열로 공간 전체를 고르게 데웠어요. 천장이 높아도 문제 없었습니다.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과 물체를 직접 데우니까요. 에너지 효율은 기존 온풍 시스템보다 40% 높았습니다. 항공기 정비사들도 만족했어요. 바닥이 따뜻하니 장시간 작업해도 발이 시리지 않았거든요. 소식은 북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 공군도 온돌 경납고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실내 경기장도 온돌을 선택했습니다. 2019년 오슬로 신축 아이스하키 경기장이 대표적이었어요. 관중석 바닥에 온돌을 설치했는데 겨울 경기 때 관중들이 따뜻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죠. 저는 유럽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건축가들과 엔지니어들이 한국 온돌 기술에 주목했어요. 2020년 초 국제온돌학회에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북유럽에서만 지난 3년간 온돌을 도입한 공공건물이 200개를 넘었다고 해요. 병원, 학교, 공항, 경기장, 군사시설까지 다양했습니다. 유럽을 넘어 미국으로도 확산됐어요. 뉴욕주 이타카의 친환경 마을 에코빌리지가 온돌을 도입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온돌 시스템 수요가 연 20%씩 성장한다는 보고도 나왔죠. 2021년 가을, 저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국제온돌학회 초청 강연이었어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묵었는데 방에 들어서자 포근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10년 전 한스 밀러가 느꼈을 그 감동을 저도 경험한 거죠. 강연장에서 저는 오슬로 소아병원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박수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고요. 1000년 전 한국 선조들이 온돌을 만들었고 현대 한국 엔지니어들이 그걸 과학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저는 그저 그 우수성을 알아본 것뿐이라고요. 강연 후 한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온돌이 왜 세계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고요. 사람을 중심에 둔 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닿는 바닥을 데우는 것. 효율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쾌적함과 건강을 함께 고려하는 것. 그게 온돌의 본질이라고요. 2025년 현재 서유럽 신축 건물의 50% 이상이 바닥 복사 난방을 사용합니다. 복사 냉난방, 언더플로어 히팅 등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은 한국 온돌이에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1000년 앞서 있었다고요. 우리가 21세기에야 발견한 최적의 난방 방식을 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완성했던 겁니다. 오슬로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영하 22도. 하지만 저는 따뜻합니다. 제 발밑, 한국에서 온 온기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1000년을 이어온 한국의 지혜가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어떤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